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82페이지입니다. 82. 유가증권에 관한 제 주요 판례입니다. 유가증권에 관한 제는 분량이 작죠. 이게 전부입니다. 아마 이거 벗어나서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고, 또 판례들이 옛날 판례들이 많습니다. 아마 70년대, 80년대. 왜 그럴까요? 최신 판례가 별로 없습니다. 문서제는 매년 나오잖아요. 매년. 근데 유가증권에 관한 제는 판례가 계속 추가되는 경우가 좀 적으니까, 네, 얼마 안 되는 페이지 요거만 딱 정리하시면 충분히, 네,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 수업에서 쭉 다른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모 1번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증권은 그냥 종이죠, 종이. 유가증권이란 이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 그래서 재산권은 바디가 없는 일종의 고스트잖아요. 이게 이 종이에 쏙 녹아 들어가 있죠. 화체됩니다. 따라서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이 증권을 꼭 갖고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요소고, 밑줄 보시면 반드시 유통성까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대표적인 유가증권인 어음이나 수표는 보통 돌고 돌죠. 전정 유통됩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그 다음 예를 보시면 영화 관람권, 그렇죠. 영화 관람권이나 충전식 공중전화카드, 이런 것은 유통되는 게 아니고 한번 다 쓰고 나면 폐기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유가증권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표, 네,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이 왼쪽이고 오른쪽은 아닌 것. 그래도 요즘엔 다행이죠. 옛날에는 한 8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다음 중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를 물었었고, 요즘 수준은 그거보다 훨씬 뛰어나죠. 네, 그건 이제 옛날식 출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번 편한 마음으로 보자면 기본수도 했었죠, 이런 거.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거 왼쪽 칸은, 네, 당연히 유가증권이죠. 그렇죠. 어음금 지급 청구권이 화체되어 있고, 수표는 수표금 지급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고, 주권은 주주권, 즉 주주로서의 권리가 화체되어 있죠. 선화증권, 이건 국제거래법에서 보통 쓰는 겁니다. 선화증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운송물 인도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입니다. 화물상환증도 마찬가지로 네, 화물 인도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고, 영화 관람권,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되어 있고, 네, 공중전화카드. 그래서 공중전화카드, 요즘에는 여러분들 공중전화카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아마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 공중전화카드 써본 적 있다 분명히 있죠. 없습니까? 갈수록 강의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공중전화카드, 예, 만 원짜리가 충전되어 있고, 그 전화기에 투입하면 만 원이 딱 뜨고,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9,800원, 9,600원 이렇게 금액이 떨어지는 거죠. 바로 충전식 공중전화 카드도 유가증권이고, 예, 할부 구매 전표도 유가증권입니다. 예, 전표, 돈 전자죠. 돈 전자입니다. 유가증권이고, 리프트 탑승권, 우리가 판례를 공부하죠. 리프트 탑승권도 유가증권이고, 절대적금 제품인 위조된 탑승권도 절도적 객체인 재물이었다. 그때 리프트 탑승권이었습니다. 그 다음,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소속조합원에 발행한 신용카드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판례를 보게 되죠. 보통 우리가 신용카드는 유가증권이 아니잖아요. 신용카드는. 근데 지금 한국 외환은행 소비조합이 발행한 요 신용카드는 엘칸토, 예, 구두를 살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일종의 상품권이었고, 이것도 유가증권입니다. 앞으로 판례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이제 오른쪽에 유가증권이 아닌 것은, 예, 대표적으로 예금 통장이죠. 예금 통장은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바로 예금 반환 청구권이 통장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금을 반환할 때
통장이 없어도 예금 돌려받을 수 있죠. ATM기 가서 현금카드 투입해서 뽑아내거나 은행 가서 예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해가지고도 인출할 수 있죠. 예금을. 그래서 예금 통장은 유가증권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재산권이 화체된 게 아니고 쓰면 쓸수록 카드 회사에 갚아야 될 빚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꼭 좀 이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통계적으로 요 정기 예탁금 증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정기 예탁금 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요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정기 예탁금 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이게 출제가 많이 되었으니까, 옛날에. 뭐, 이건 참고로 정기 예탁금 증서는 상부상금 면책증권입니다. 면책증권. 이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 이 돈을 주고 나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책임을 면하게 되는 면책증권에 불과하지 유가증권은 아닙니다. 그냥 유가증권은 아니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후불식 KT카드입니다. 네, 후불식 KT카드는 뭐 충전식이 아니고 내가 신용카드하고 마찬가지죠. 쓰고 나서 나중에 후불. 그렇죠. 뭐 한국 뭐 통신공사에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복사한 4번. 앞으로 공부하게 되죠. 요 유가증권을 그대로 복사한 4번은 뭐 허위자산 유가증권 행사죄나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의 유가증권이다 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 판례를 보게 되죠. 뭐 현금카드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하고 특히 정기 예탁금 증서만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네모 2번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그렇죠. 뭐 유가증권이나 무수죄는 조문을 외우는 것보다는 위조, 변조, 자격 모용, 허위 작성 개념을 제대로 아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판례를 쭉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양가로 이번에 밑에 주요 판례의 그 그림이죠. 그림. 이게 뭐 기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네, 보수 차원에서 간단하게 후딱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뭐 발행인 엄을 발행합니다. 요거는 엄의 내용입니까? 작성 명의입니까? 항상 무선한 유가증권에서는 바로 작성 명의인 부분하고 내용 부분을 구분해야 되죠. 내용 어떤 게 내용이지 어떤 게 명의이지. 이것은 발행인, 요거는 작성 명의입니다. 그러면 갑은 명의의 유가증권을 권한 없이 만들어낸 거죠. 유가증권 위조죄고. 그럼 밑에 거 권한 없이 주식회사 어심 대표이사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이게 누구 명의의 엄이냐, 명의의 엄이냐, 아니면 주식회사 어심 명의냐, 이건 알고 계시죠? 바로 주식회사 어심 명의의 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주식회사 어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유가증권 위조죄고. 세 번째, 권한 없이 주식회사 어심 대표이사 갑 이렇게 쓰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2번하고 3번은 바로 요 3번은 2번하고 달리 갑이 지가 지 이름 썼잖아요. 자기가 자기 이름 쓴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갑은 주식회사 어심 대표이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였습니까? 지가 지 이름 쓰고 바로 주식회사 어심 대리인 또는 대표이사 자격을 함부로 썼잖아요. 이게 자격 모용 유가증권 작성죄다. 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이제 1번 판례 이제 보겠습니다. 네, 개념이죠. 유가증권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타인이 작성한 것으로 오신게 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것을 만들어낸다. 위조고. 네, 2번 판례. 다음 문서든 유가증권이든 변조 개념이 중요하죠. 변조는 변조를 하면 진정으로 성립된 거죠. 위조된 게 아니고 진짜배기.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서의 변경을 간다. 이게 변조죠. 알고 계시죠? 네, 변조는 다시 권한 없는 사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에 뭔가 고쳤습니다. 내용 부분을. 그리고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변경. 만약에 동일성을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A에서 A-가 아니고 A에서 B로 바꾼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변조가 아니고 위조가 되겠죠. 그래서 동일성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권리나 의무에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권리나 의무의 변경을 간다는 거. 예, 그 다음 보시면 설령 진실에 합치되도록 고쳤다 하더라도 권한 없이 바꿨다면 변조가 된다는 거. 그죠? 권한 없이 내용을 고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게 잘못했으니까 바로 잡은 겁니다. 그래도 변조입니다. 변조.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묻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죠.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가 문제되는 것은 어떤 범죄의 경우 그렇습니까? 허위 땡땡땡 자성죄입니다. 허위 땡땡땡 자성죄의 이 허위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되는데, 따라서 위조 변조는 권한의 유무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3번 판례. 유가증권 위조죄 재수관계죠.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매수 기준이죠. 따라서 약수금 2매를 위조합니다. 이거는 포괄리지가 아니고 약수금을 2장을 위조했죠. 그러니까 수재가 됩니다. 바로 유가증권 위조죄 2개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리고 혹시나 뒤에서도 보겠지만 여러분 이제 복습 차원에서 유가증권에 관한 죄는 매수 기준이죠. 문서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매수 기준입니까? 한 장? 아니면 작성 명인수, 작성 명의인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서는 한 개라도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하잖아요. 그러면 2개의 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범이 되죠. 그래서 유가증권하고 달리 문서죄는 작성 명의인 수 기준입니다. 작성 명의인 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쭉 판례들이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1번. 정권이 비록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약소금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봤을 때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요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살표 위조죄 성립합니다. 유가증권. 항상 일반인이 봤을 때니까 전문가가 아니고. 2번 판례. 별표는 없지만 73년도 판례죠. 오래되었습니다. 수표 요건 발행일자를 기재해야 되는데 수표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수표는 유통기한이 10일입니다. 10일. 10일. 그런데 걱정하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기 합 수표 있죠. 그거는 10일이 지나도 그대로 수표서는 쓸 수 있으니까 다른 법리에 의해서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튼 수표는 발행일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기재하지 않았죠. 그러면 수표에 대한 법 지식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수표법상으로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봅니다. 실제법상 무효 것이라도 하더라도 수표 외관에 일반인이 봤을 때는 진정한 수표라고 신용할 정도다. 그럼 일반인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수표 위조죄 성립합니다. 이런 거 지금 출제는 잘 안 되고 있죠. 워낙 오래된 거고. 그 다음 3번 판례. 폐공정전화 카드죠. 다 쓴 겁니다. 충전식인데 자기 기록 부분에 정자 정보를 기록해가지고 사용 가능한 공중전화 카드를 만듭니다. 그렇죠. 이거는 화살표 유가증권 위조죄 성립합니다. 유가증권 위조죄 성립합니다. 기술이 좋네요. 요 정도 기술 가지고 겨우 공중전화 카드나 만들고 있고. 아무튼 이런 것도 만약에 문서죄에서 아마 그렇게 보통 이렇게 좀 더럽게 출제하진 않겠지만 수험생을 괴롭히려면 위조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나는데 이거 시험장 갔을 때 사무소 위조죄 성립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아닙니다. 유가증권 위조죄입니다. 후불식 KT카드가 사무소지 충전식 KT카드는 유가증권이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문제 풀다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출제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출제도 괜찮은 것은 요게 문서인지 유가증권인지 다투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법원 같이 갔다. 그러면 유가증권을 문서로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기대를 해야죠. 근데 요거 유가증권 위조죄입니다. 4번 판례입니다. 74년도입니다. 이 판례도 워낙 오래됐지만 이건 요즘에도 계속 출제가 종종 되죠. 아니 그럼 그거 보기 전에 그 밑에 그림이 있죠. 그림 칠판통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왼쪽도 네, 주권이고 오른쪽도 네, 주권입니다. 금 5만 원 정. 그죠? 예, 오래전이죠. 요거 보면 도장이 몇 개 찍혀 있나요? 왼쪽에는 두 가지가 있죠. 회사 도장이 찍혀 있고 옆에는 대표이사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두 개를 찍으면 됩니다. 두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은 이거 잘 알고 있나요? 그냥 도장이 아예 없으면 좀 이상하죠. 도장이 아예 없으면. 근데 대표이사 도장하고 회사 직위를 두 개를 찍어야 된다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번거롭습니다. 두 개를 찍는 게 매우 귀찮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바뀐 겁니다. 도장이 한 개입니다. 이 한 개가 뭡니까? 요런 도장이 있죠. 이걸 자세히 뭐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도장 안에 도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도장 안에 도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두 개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있고 안에 또 있는 겁니다. 왜? 두 개 찍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회사 사인 그리고 여기는 대표사 직인 이렇게 한 방에 찍어보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일반인이 잘 알아요. 잘 모르죠. 그래서 도장 이거 누가 찍혀 있으면 돋보기를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한쪽은 회사 사인이고 한쪽은 대표사 직인이다. 제대로 확인 안 하잖아요. 그냥 도장이 있으면 되잖아요. 아예 없으면.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가다가 이후에는 이렇게 도장 하나 요 겹 도장으로 찍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요걸 먼저 머리 안에 넣어두시고 아무튼 도장은 있긴 있대. 이렇게 둘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근데 이걸 도장을 일반인들이 자세히 확인 안 하잖아요. 도장이 있기만 하면 되죠.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봤을 때는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4번 판입니다. 대표이사 날인이 없어가지고 상부상 무효입니다. 대표이사 직인이 없죠. 그런데 발행인인 대표이사의 기명을 비롯한 그 밖의 주권의 기재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중요한 것은 키워드는 이거죠. 회사 도장같이 찍어놨습니다. 회사 날인이 찍혀있죠. 그러면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일견, 얼핏 봐가지고 유효한 주권으로 오신할 수 있는 정도는 되죠. 화수표, 유가증은 위조죄 성립합니다. 왜? 이런 도장이 하나 찍히긴 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을 자세히 보진 않죠. 그 다음 5번 5번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죠. 네, 우리가 회녀죄에서도 이미 봤죠. 보겠습니다. 백지엄에 대하여 백지엄에 대해서 이걸 취득한 사람이 발행한 사람과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여진 키워드는 이거죠.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서 보충합니다. 보충은 한도를 넘어서 보충한다. 그럼 이제 3천만 원 이내로 보충하라 라고 했는데 취득자가 4천만 원 적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빈칸은 다 채워져. 엄함면에 빈칸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런 것은 화살표 유가증은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엄의 앞면에 한 칸이라도 비어 있으면 엄이 아니죠. 엄이 아닌 겁니다. 한 칸이라도 비어 있으면. 뭐 엄법 때문에 바로 필요적 기재 사항을 중에 한 개라도 누락되어 있으면 엄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지엄은 지금 금액란에 비어 있기 때문에 엄은 아니죠. 엄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보충권 한도를 넘어가지고 4천만 원 이렇게 적어버렸다면 이제 빈칸은 다 채워지는 것이고 일반인이 봤을 때는 뭐 유효한 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엄 위조죄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녀죄에서 뭘 봤나요? 백지엄 발행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렇죠. 보충권을 줬죠. 그리고 이걸 할인해 와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나요? 이걸 받아가지고 보충권 한도를 넘어서 보충했죠. 그리고 이걸 할인해 온 게 아니고 기존의 채권하고 상계처리해버립니다. 이건 횡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보충권 한도를 넘어서 보충했을 때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게 탄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생겨난 엄은 바로 백지엄 발행인을 위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유가증권 위조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회녀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판입니다. 보충권 한도를 넘어서 보충했다. 유가증권 위조죄입니다. 그럼 이걸 알고 나면 이제 6번부터죠. 6번은 유가증권에 관한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개 판례 중에 한 개잖아요. 보겠습니다. 의리 위조한 액면과 직업끼리 백지로 된 약수금을 갑이 구입하여
행사 목적으로 백지인 M인 안에 금액을 기입하여 위조음을 완성한다는 것. 그 밑에 그림도 있죠. 칠판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군한 없이 A명의의 음을 위조하는데 문제는 금액란에 비어있죠. 그럼 이거는 음이 아니잖아요. 백지음이죠. 백지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법상에도 판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백지음은 유가증거일까 아닐까? 일단 음은 어음법상의 유가증거 맞죠? 어음법상의 유가증거 맞습니다. 근데 백지음은 어음법에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상법상의 투산 유가증거입니다. 상법상의.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법 판례 중에서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백지음의 법적 성격이 뭐냐? 백지 보충권하고 백지 보충권의 행사에 의하여 완전한 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권을 표창하고 있는 상법상의 투산 유가증거입니다. 요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백지음은 음은 아니지만 유가증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A명의 백지음을 위조했잖아요. 군한 없이. 그럼 이것도 유가증거 위조죄입니다. 또 뭘 위조했나요? 유가증거 중에서는 백지음을 위조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갑이죠. 이 사건 피고는 갑이 이걸 행사할 목적으로 구입해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금액란을 3천만 원이라고 채워버립니다. 이제는 앞면에 빈 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을 봤을 때 뭐로 보나요? A가 발행한 것으로 오신게 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춘 유가증거 맞죠? 유가증거 중에서는 백지음입니까? 음이 되는 겁니까? 음이잖아요. 요겁니다. 갑은 유가증거 위조죄. 음을 위조한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하죠. 아니, 갑이 유가증거 위조가 아니다. 이미 을이 위조했다는 겁니다. 을이 유가증거를 위조했는데 그 위에 금액 좀 썼다고 해서 얘가 무슨 새로운 유가증거를 만들었냐. 제가 위조했는데 그 변호인은 뭘 모르는 겁니까? 백지음의 법적 성격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백지음은 음은 아니고 다른 거잖아요. 즉 을이 만든 것은 백지음이고 갑이 만든 것은 음입니다. 얘가 만든 것은 들개라면 얘가 만든 것은 페르시안 고양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별개 유가증거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82년도 판례입니다. 네, 그래도 네, 매우 중요하죠. 넘어갑시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꼭 정리해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판례. 네,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발행한 네, 신용카드입니다. 네, 이거 예. 칠판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 보겠습니다. 지금 사건 피고는 갑이 이제 엘칸토입니다. 엘칸토 네, 구두 사려고 이제 갑니다. 가서 예,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구두를 딱 고릅니다. 그리고 결제해야 되겠죠. 뭘 줬나요? 요걸 이제 제출합니다. 결제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그리고 금, 3만 원정. 그리고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발행한 겁니다. 조합원에게. 이걸 이제 제출했죠. 제출하니까 점원이 좀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면 고객님이 지금 고른 이 엘칸토 구두는 이거로는 금액이 좀 모자랍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5만 원짜리 고른 겁니다. 5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얘가 연기를 잘하죠. 모르겠네요. 내가 그 소비자 무슨 간부인데 이거 금액 전정기재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하죠. 갑이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업원이
쏘가가지고 금액을 누가 고쳤나요? 갑이 직접 정정기재한 게 아니고 종업원이 정정기재한 겁니다. 따라서 이 종업원이 요거를 쓱쓱 하고 5만 원 이렇게 예, 정정기재했던 사안이잖아요. 그럼 이때 예, 갑의 재생입니다. 먼저 지적 금액을 고친 점원입니다. 바로 먼저 요거는 문선미가 유가증권입니까? 요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아니 우리가 신용카드는 유가증권이 아니잖아요. 신용카드는 카드 회사가 발행한 거. 근데 이건 가만히 보면 이름은 신용카드인데 누가 발행했나요? 카드 회사가 아니죠. 뭐 신한카드, 구민카드와 같은 카드 회사가 발행한 게 아니고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발행해 준 겁니다. 명절 선물로 사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름은 상품권인데 실질은 이름은 신용카드인데 실질은 상품권이잖아요. 상품권은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얘가 금액을 정정기재했죠. 그럼 유가증권 변조가 될까? 그리고 보통 금액을 변경했다는 것은 금액 변경의 변조의 변이죠. 동일성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권리 의무를 바꾼 거니까 문제는 성립합니까? 객관적으로는 권한이 없죠. 왜? 얘가 권한이 없습니다. 얘가 얘한테 권한을 줬다 하더라도 점원은 권한을 승계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고칠 수 없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유가증권의 내용에 금액을 바꾼 겁니다. 동일성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변경 가했죠. 그런데 주관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점원은 자기가 권한을 수여받았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한 없이 내용을 정정기재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습니다. 고의가 없습니다. 그럼 변조제 뭐가 없나요? 구수조건 미부성 책임 중에 구수조건에 해당성이 없는 겁니다. 고의가 없으니까 구수조건에 해당성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윤곽은 드러나죠. 갑입니다. 갑은 네 유가증권 변조제의 직접 증범은 안 되고 자기 직접 고친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것은 교사범 그리고 간접 증범이 남아있죠. 그러면 교사범을 성립하느냐 제한적 종소 형식 증범이 실행 차수하여 고의범의 구술권의 단성과 위법성까지 인정돼야 되는데 구술권의 단성 조차 없잖아요. 그러나 교사범은 날아갑니다. 그러면 간접 증범은 34조 1항의 X, 올과 더하기 의사집에 바로 어느 행위를 인하여 이와 같은 행위로 고친 것 때문에 점원은 고의가 없으니까 처벌되지 아니하는 점 맞습니다. 의사집에 O입니까 X입니까? 교사범이 X면 의사집에는 O가 되잖아요. 이게 X면 이거 O니까 유가증권 변조제 간접증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계속 출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가증권 변조제는 간접증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습니다. 범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지금 7번입니다. 그래서 해설 봅니다. 해설. 유가증권 변조제는 증을 모르는 제3자 즉 직원을 통해 가지고 간접증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화살표 유가증권 변조제의 간접증범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 8번. 그렇죠. 이 8번 판례 별표를 해놨는데 기본 수업 때도 한번 사실관계 읽어보려 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번 사실관계. 네. 이게 이 판례는 2000년대 판례네. 거의 전게 아니었네. 사실관계 읽어봐도 모르겠으면 사실 이런 게 뭐냐면 배서 담보적 효력인데 담보적 효력도 기한 전 배서하고 기한 후 배서가 헌법상 법리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나? 아니 현법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까지 알 필요까지는 없으면 다행히도 통계적으로는 이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 출제된 직렬은 5급부터 다 해봐도 없을 겁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출제된 적이 있느냐 해설 부분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해설 요 부분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조례 신표도안부터 요것만 정리하면 되죠. 가로 열고 발행인이라 하더라도 밑처럼 쭉 걸었습니다. 엄상에 권리 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이미 엄상의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뭔가요? 내가 이 엄을 발행했죠. 내가 창조주입니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정정기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내가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내가 발행한 엄이나 주권에 이미 어떤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이미 권리를 가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내가 뭔가 정정기재해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나요? 그런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밑줄 보시면 엄상의 권리 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란 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엄의 기재 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유가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화살표 유가증권 변조죄 성립합니다. 가로 닫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물론 가로 안에 뭐 기재사항의 변조죄 이렇게까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변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 바로 밑에 있는 유가증 위조죄 등의 성립 부정한 판례입니다. 1번. 우리가 1번 이제 이런 거 보기 전에 항상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 게 뭡니까?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명의의 문서나 유가증권을 작성할 권한이 있죠. 왜? 상부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인정되고 이거는 지배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표이사나 지배인은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제로 그럼 볼까요? 1번이죠. 회사 대표이사 직에 있었던 자가 아니고 있는 자죠. 그럼 지금 대표이사 맞습니다. 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이 되어 있는 종전 당좌거래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전 대표이사 이름을 사용했는데 회사 수표로 발행했잖아요. 이거 누구 명의의 수표입니까? 전 대표이사 이름 쓰더라도 회사의 수표죠. 회사 명의 수표입니다. 회사 명의 수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대표이사는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화살표 유가증 위조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판례. 회사 대표이사네요. 끝났네요.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권한이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봅시다. 대표이사로 주권자성의 일반적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표권을 남용해가지고 자기들은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들 명의 주권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가합니다. 대표권 남용이란 개념만 알면 되죠. 대표권 남용은 적어도 당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잖아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조나 변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조나 변조는 권한이 없어야 되잖아요. 비록 자기들은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대표권을 남용했다는 것은 적어도 당의 내용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화살표 유가증권 변조죄 불성립합니다. 대표권 남용의 경우. 그 다음 3번 판례. 피고는 위조한 가게 수표가 있는데 이게 발행인의 도장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뭔가 한 개라도 도장은 있어야 되죠. 아까 회사 사인하고 직인 중에 그죠 도장은 한 개는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아예 도장이 없는 겁니다. 발행인의. 그럼 일반인이 봤을 때 일견 유효한 수표라고 오인 안 하겠죠. 그래서 화살표 수표 위조죄 불성립합니다. 그래서 도장은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 유가증권에는 4번 판례입니다. 망부의 사망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그 이름을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피고인이 죽은 아버지 이름으로 엄을 발행합니다. 엄을 발행합니다. 이게 유가증권 위조죄가 될까?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만둣국이나 떡을 엄청나게 방앗해가지고 크게 합니다. 그래서 홍만호 방앗간. 그래서 아버지가 홍만호 이름으로 엄을 많이 발행해서 거래하잖아요. 그걸 아들도 아버지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아들이 이제 떡집을 운영하겠죠. 그런데 항상 뭡니까? 자기를 아버지 이름으로 지칭하는 겁니다. 홍만호라고. 그리고 엄을 발행할 때도 발행인 홍만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을 썼지만 이거는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꼭 엄을 발행할 때 자기의 진정한 본명을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거래상 자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면 되죠. 예, 따라서 보시면 요 같은 경우에도 해석봅니다. 피고인에 의한 홍만호 아버지 명의의 음 발행은 피고인 자신의 음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이를 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해서 위조한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유가증권 위조죄 불성립합니다. 불성립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박진영이가 음 발행할 때 JYP 이렇게 적어놓으면 야 너 위조야 이렇게 잡아갑니까? 그렇죠. 뭐 또 가서 보면 모르겠다. 싸이 그렇죠. 강남스타일 자기가 자기 보면 싸이 이렇게 막 적어놓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임을 알 수 있잖아요. 위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예, 그림도 있고 유가증권에 관한 제 판례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 중에 이제 또 한 개죠. 5번 판례 뭐 필수입니다. 필수. 네, 을이 백지음의 애면난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다음에 갑이 을하고 키워드는 이거죠. 공모하여 금액난 병행. 그럼 이제 답은 나와야 됩니다.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 알 수 있겠다. 많은 수험생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딱 보는 순간 답이 바로 나오도록 정확하게. 그런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훈련.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해야지만 형사법 케이스 문제라든지 계산 문제, 시간이 필요한 문제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맞출 수 있죠. 이건 이제 답이 나오면 됩니다. 공모하여 금액난 변경한 사건입니다. 외워봅시다. 그림이 있으니까 질문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그럼 뭘까요? 먼저 A가 발행했나요? 정상적으로. 근데 금액난이 비어있네요. 백지음입니다. 백지음은 아니죠. 그런데 을이 애면난을 부당하게 권한 없이 보충합니다. 3천만 원 정. 그럼 을은 무슨 죄가 됩니까? 빈칸이 다 메워졌죠. 그러면 을은 권한 없이 A 명의의 음을 위조한 겁니다. 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을이 위조죄입니다. 백지음을 위조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발행한 거고 을이 음을 위조했습니다. 즉 페르시안 고양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미.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갑입니다. 갑이 야 용 팔아 쪽팔리게 3천만 원이 뭐냐 사고 치려면 좀 크게 치자 줘봐라 금액을 좀 키우게. 그래서 공모해가지고 요거 공모해가지고 금액난을 바꾼 겁니다. 1억 3천으로. 그럼 이게 무슨 죄가 될까요? 먼저 변조나 위조가 될까? 변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보통 금액 변경의 변조가 된다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하죠. 변조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변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정 성립된 것을 고쳐야지만 변조잖아요. 근데 이건 뭡니까? 얘가 1억 3천을 고칠 당시 이거는 진정 성립된 겁니까? A에 의해서 아니면 위조된 겁니까? 을에 의해서 이미 위조된 겁니다. 위조된 것을 내용을 고쳐도 변조는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변조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을이 위조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위조가 됩니까? 이미 을이 음을 위조했죠. 그러면 얘가 금액을 고쳐다 하더라도 새로운 음이 창출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얘가 페르시안 고양이를 만들어냈고 금액을 고쳤다 하더라도 이거는 새로운 페르시안 고양이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조도 될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리고 외웁시다. 외우면 됩니다. 0.3초 만에 키워드 그냥 금액 변경 이렇게 외우지 말고 공모입니다. 공모하여 금액 변경입니다. 공모해가지고 금액을 변경한 사건에서는 위조도 변조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딱 하고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같은 학원에서 이렇게 모여서 풀다 보면 어떤 수험생은 정말 빨리 풉니다. 주어진 시간에 다 풀고 거의 100점 가까이 받기도 하잖아요. 천재인가요? 아니죠. 수험생으로서 잘 정리를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년 안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년 좀 넘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실력이 올라가는 것은 한 1년 5개월 정도까지는 쭉 올라갑니다. 1년 6개월 정도까지는. 그다음부터 3년, 5년, 7년 해봐도 그 실력이 그대로입니다. 5년 뭐 7년 공부하면 더 늘까요? 안 늘죠. 왜 안 늡니까? 형법만 보는가 그렇잖아요. 뭐 민법을 보나 언법을 보나 상법을 공부하나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만 도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가 봤을 때 실력이 쭉 올라가면서 1년 한 반, 1년 6개월 정도까지는 꾸준히 오릅니다. 물론 그 뒤로도 오를 수는 있죠. 오를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합격해서 나가도록 마무리 정리를 잘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에너지를 쏴 붓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이거는 여러분 수험생활은 오래 달리기입니까? 높이뛰기입니까? 높이뛰기입니다. 오래 달리기가 아닙니다. 한 방에 커트라인 넘어가면 됩니다. 한 방에. 맨날 커트라인 밑에서 아이고 턱턱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힘 더 빠집니다. 그래 오히려 10년 이상 공부하면 에너지가 없습니다. 몸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한 방에 넘어가는 거 제가 봤을 때 1년 6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 외우는 겁니다. 공모하여 금액 변경은 위조도 변조도 성립하지 않는다. 외우는 거지. 이게 0.3초 만에 머릿속에서 이게 결론이 나올까요? 0.3초 만에 아니잖아요. 외우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외웁시다. 그 다음 6번 판례입니다. 아이고 6번도 워낙 출제가 잘 되는 판례죠. 게다가 2000년대네요. 봅시다. 약소금의 발행인으로부터 금액이 백지인 약소금 할인을 위임받은 자죠. 백지음을 주면서 자네가 얼마 정도 내에서 보충하고 이거를 할인해서 뭐 돈으로 좀 갖다 주라. 할인 판매해가지고. 그러겠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할인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당이네요. 이거 유가증 위조가 아니죠. 보충은 한도를 넘은 게 아니잖아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금액 기재합니다. 제대로 했죠. 그리고 할인 받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을 할인 매수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혹시나 부도가 날까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위임을 받았죠. 위임을 받았는데 할인 판매에 와라. 위임받았는데 위임받은 목적 달성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민법이 등장하죠. 민법에서 위임이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의무가 발생하느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래대로 돌려줘야 하면 됩니다. 다시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목적을 이루지 못했죠. 이 말은 위임 실패입니다. 위임받은 사무가 실패죠.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따라서 어떻게 했나요? 유통되지 아니한 당의 약속금을 원상태대로 반환하기 위해서 자기가 적었던 금액 기재를 삭제하잖아요. 그럼 이 금액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겠죠. 왜?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까. 이거는 권한 없이 삭제한 게 아니고 권한이 있죠. 그럼 화살표. 변조죄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변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판례들은 뭐 아주 필수적이잖아요. 뭐 옛날 판례도 아니고 그나마 2000년도니까. 오른쪽에 7번은 뭐 키우다가 뭐 보존지까지 얘기가 보지 맙시다. 7번은 거의 출제된 적 없습니다. 배설을 하다가 배설 안에 모자라면 워낙 유통이 많이 되면 보존지를 끼워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끄는 건데 몰라도 됩니다. 7번은 몰라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자격 모형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